김현민 기자와 함께하는 원투펀치 투머치 풋볼,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 오늘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열의 옵타맨 석학 김현민 선생과 더불어서 오늘도 이제 아시안컵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대한민국과 요르단 위주의 이제 김현민 기자님의 코너였다면, 오늘은 정말 이 아시안컵 전체에 우리와 이제 승부를 겨룰지도 모르게 될 강팀들, 아시안컵에 대한민국, 요르단 이외에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팀들을 정말 일목요연하게 방대하지만 김현민 기자님의 또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서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김현민 기자님의 그 자료의 첫 번째 페이지는 뭐 연봉순이에요. 저런 거 다 어디서 저게 발설이 되고 알려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확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사우디 매체인 것 같은데요. 알카스? 예, 네, 알카스에서 올린 이제 아시안컵 감독 연봉 순위인 건데, 만치니 감독이 이제 2,800만 달러, 하나 약 368억으로 독보적 1위. 이야. 나머지 다 합쳐도 만치니 감독한테 안 돼요. 사우디가 대단하긴 대단해요. 그렇죠. 요즘. 예. 근데 뭐 만치니 감독은 유로 우승을 차지했던 감독이니까, 그리고 뭐 과거에 맨시티 하던가 인테르에서도 성과를 냈으니까 당연한 거고요. 2위가 이제 한국의 클린스만 감독입니다. 네, 잘해주길 바랍니다. 예. 네. 하나 29억이고요. 그리고 3위가 전 한국 대표팀 감독이었던 네. 예, 파울로 벤투 25억이고요. 그리고 이제 4위 정말 네임드죠. 네. 엑토르 쿠페르. 발렌시아. 발렌시아의 1999, 2000, 2001 시즌 챔피언스 리그 이 두 시즌 연속 준우승을 이끌었던. 그렇죠. 예. 네. 그리고 한 번은 레알 마드리드, 한 번은 바이에른 뮌헨 상대죠. 예.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요르카의 황금기도 이끌었죠. 그냥 마요르카의 황금기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때지만은 사무엘 에토 있고 맞아요. 뭐 네, 예전에 네. 이바가사 있고 막 이랬을 때, 이때 마요르카가 코파델레이 우승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요르카를 유럽 클럽 대항전권을 도전하는 팀으로 만들었죠. 네. 그러니까 마요르카가 한 단계 올라서면서 마요르카 전체 역사에서도 초절정기를 맞이했던 때가 바로 쿠페르 감독 네. 때였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리고 인테르까지도 맡았던 감독이었고요. 현재 시리아 감독인 거고요. 그래서 4위를 기록하고 있고, 5위는 칠레의 코파 아메리카 센테나리온. 네, 그러니까 2016년. 예. 네, 코파 아메리카 센테나리오가 여태까지 코파 아메리카 중에서 사실 제일 재밌는 대회였어요. 그리고 가장 규모가 컸죠. 네, 게다가 미국에서 하면서 아주 네. 성대하게 뭐 개폐식, 뭐 그 주제 테마곡, 뭐 모든 면에서 아주 좀 재밌었던 대회였습니다. 예. 그때 이제 칠레 우승을 이끌었었는데, 현재 바레인 감독으로 5위를 기록하고 있고, 이제 6위가 모리아스 하짐의 일본 감독이고요. 그리고 7위가 이제 이라크의 헤수스 카사스 감독입니다. 네, 모리아스 감독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보여주고 있고 보여온 성과에 비하면은 조금 적게 받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더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네. 위에 있는 감독들도 워낙 그 과거의 경력까지, 연봉은 원래 과거부터 짬이 좀 쌓여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네.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은 또 뭐 연공 서열인가요? 약간 근데, 좀 그렇긴 하잖아요. 원래. 근데 그렇게 따지면 만치니 감독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건 너무했죠. 저건 사우디가 만치니 감독을 모셔오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전 세계 연봉 1위예요. 네. 그리고 이제 아시안컵 우승 확률로 옵타에서 이제 슈퍼컴퓨터로 돌린 건데요. 일본이 24.6%로 1위고, 한국이 이제 14.3%로 2위, 이란이 11.2%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근데 대회 직전에 나온 거죠. 그렇죠, 예. 지금은 이미 저희는 이제 조별리그 뭐 한두 경기씩 다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또 이 슈퍼컴퓨터에게 물어보면은 지금은 또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조금 카타르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우디가 조금 내려가면서. 물론 사우디가 이제 오만전에서 고전을 했는데, 네. 근데 그 경기를 제가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사우디가 사실 골 결정력도 좀 문제가 있긴 했지만은 경기력에 비해서는 좀 골운도 따르지 않았던 네. 경기인 것 같기는 해요. 약간 그러니까, 그렇죠. 그 오만과 사우디의 대결은 실제적으로는 사우디가 조금 더 편안하게 이겼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은 있습니다. 네. 네. 자, 김현민 기자님의 지금 A조 순위표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그 대한민국과 요르단 이야기를 했던 그 코너를 찍은 목요일에 이 코너도 찍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A조만이 두 경기를 치른 것까지만 봤고 B조의 2차전부터는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이 방송이 릴리즈 될 때쯤에는
이 순위표는 여기는 이제 변화가 또 많을 수 있다. 네.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A조에서 그래도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팀이라고 한다면 카타르인 거잖아요. 네. 카타르가 뭐 예상대로 이전 전승 후 일찌감치 16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네, 근데 저희 녹화 기준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변이 없어요. 그나마 우즈벡과 시리아가 그래도 이변이라면 이변이라고 할 네, 수 그 있죠. 작은 이변인데, 네, 그러니까 그렇죠. 우즈벡의 그 우승 확률이 시리아의 우승 확률보다 이제 확연히 좀 그래도 좀 높은 팀이었는데, 근데 이 경기가 이제 무승부로 끝났다는 거. 그런데 네. 그럼에도 이제 시리아와 우즈벡 정도는 뭐 이변이래봤자 굉장히 작은 이변 같고, 전체적으로는 저희 녹화 기준까지는 아직은 어쨌든 아예 큰 이변은 아예 없었다. 카타르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대회 앞두고 약간은 불안하다는 얘기들이 있긴 했었어요. 왜냐면은 아시안컵 딱 한 달 앞두고 케이로스 감독 경질하면서 틴틴 마르케스를 새 감독으로 임명을 한 네, 거였거든요. 우리에게도 굉장히 유명한 카를로스 케이로스 감독이 카타르에서 한 10개월밖에 버티질 못했어요. 예. 네. 근데 이제 뭐 틴틴 마르케스는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나서 이제 에스파뇰에서 선수 경력도 보냈고 이제 그 감독도 맡았던 인물인 건데요. 맡고 나서 팀을 상당히 빨리 수습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 와크라 감독이었으니까 지금 카타르 선수들의 일단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수비진을 알 와크라로 좀 바꿨죠. 그렇죠. 예전까지는 알사드였는데 네, 브라질 출신의 그 루카스 멘데스 선수도 네. 알 와크라 선수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제자를 이제 중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4경기에서 3승 1패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는 중인 건데요. 레바논전에서는 카타르가 3-5-2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은 예전보다는 알사드 비중이 조금 줄어든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카타르가 2022년 월드컵, 자국 월드컵을 앞두고 알사드를 하나의 솔직히 말하면 클럽 대표팀으로 만든 거였잖아요. 단일팀처럼. 예, 네, 네, 그렇게 했는데 그게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는 거를 인지하고 지금은 조금 변화들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이제 수비 라인에는 루카스 멘데스와 알마흐디 알리 이렇게 알 와크라 선수 2명이 이제 3백의 2자리를 차지했었고요. 그 압둘 하지즈 아템이 이제 중원에 섰고 또 이제 아흐메드 파티도 중원에 같이 서면서 중원에 조금은 무게감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던 거였죠. 네, 다만 물론 이제 아크람 아피프나 하산 알 하이도스가 또 알사드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알사드 일부 또 전력은 유지는 네. 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전에서는 4-3-3으로 바꿨어요. 네. 그러면서 선수 변동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단 그 오른쪽 윙으로 나왔던 이스마엘 모하메드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에서는 교체 투입됐던 선수였고 네. 모스타파 마샬도 교체 투입됐던 선수, 압둘 살람도 교체 투입됐던 선수였거든요. 알 라위하고 이제 타레크 살만 같은 경우는 이번이 아시안컵 첫 출전이었죠. 네, 다만 이제 저 선수들은 원래 예전 카타르 네. 멤버부터 쭉 있었던 선수들이긴 그렇죠. 하죠. 근데 요즘은 약간 밀린 감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선발로 나왔다는 말씀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틴틴 마르케스 감독이 순조롭게 갈 경우에는 1차전은 요런 멤버, 2차전은 요런 멤버, 약간 이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서 지금 카타르는 성공적으로 그걸 돌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2경기인데 벌써 20명의 선수를 활용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로테이션은 상당히 잘 돌리면서 어쨌든 승점을 가져가고 있죠. 레바논전 경기 기록을 놓고 보면은 뭐 카타르가 이길 만한 경기긴 했습니다. 슈팅 숫자도 16대 9로 앞섰고 점유율도 61대 39, 기대 득점도 카타르가 1.69골 그리고 레바논은 0.37골밖에 되지 않았던 거였죠. 그 정도로 그러니까 레바논한테 거의 득점 기회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경기를 쉽게 가져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카타르가 그 아피프 선수하고 알모에즈 알리 선수 이 두 선수의 퀄리티가 높아서 네. 뭐 레바논이나 뭐 A조의 다른 팀들은 결국은 요 개인 능력만으로도 꺾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타지키스탄전 같은 경우도 경기 내용도 점유율 6대 4에다가 슈팅 숫자 12대 5로 2배 이상에다가 기대 득점도 1.83골 그리고 타지키스탄은 0.18골. 사실 2대 0으로 이겼어야 되는 경기인데 한 골밖에 넣지 못한 게 아쉬웠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다만 이제 타지키스탄 입장에서는 실점하는 장면에서 나왔던 그 심판의 행동은 사실은 타지키스탄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거는 약간 열받을 수 있는, 네. 약간이 아니죠. 사실 굉장히 열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카타르가 이길 자격이 있었던 거는 뭐 틀림없는 것 같아요. 네.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놓고 보더라도 카타르가 두 경기 모두 이제 공격을 주도했는데요. 보면은 이제 레바논전에는 후반 초반에 조금 밀리는 장면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타지키스탄전은 전반전 초반에 계속 밀리다가 골을 넣으면서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그냥 순조롭게 끌고 갔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타지키스탄이 일정 시간대에는 기동력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경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뭔가 그거를 마무리 지을 만한 어떤 퀄리티는 조금 이제 부족하지 않나 싶은 그런 느낌은 있어요. 저는 그 A조에서는 경기력만 놓고 보면은 카타르 다음이 타지키스탄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그렇죠. 레바논보다는 축구를 더 잘 하는데 네. 마무리가 안 되는 네, 좀 네, 그런 네.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레바논전 공격 시퀀스 관여를 보면은 인상적인 부분이 뭐냐면요, 수비적인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공격에 관여했다라는 거예요. 아피프는 에이스다 보니까 가장 많이 관여한 게 당연한 거지만은 아템 같은 경우도 약간은 중앙 미드필더니까. 그렇죠. 그리고 센터백인 루카스 멘데스, 미겔, 그리고 또 이제 알마디 알리, 이런 선수들이 거의 빌드업에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한다는 거죠. 네, 특히 루카스 멘데스 선수는 또 왼발 빌드업이죠. 그렇죠. 타지키스탄전을 보면은 이때는 도리어 뒤에서 만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은 공격진에서의 공격을 상당히 많이 가져가는. 그러니까 어떤 선수들이 나오냐에 따라서 이 팀이 조금은 전술 구조가 바뀌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수비를 조금 더 중시하느냐 아니면 공격을 조금 더 중시하느냐, 그리고 네. 빌드업이라든가 찬스 메이킹이 약간 뒤로부터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아예 앞에서 상대를 조금 이렇게 짓누르는 네. 형태의 공격을 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멤버와 포메이션에 따라서 약간씩 바뀔 수 있는 카타르입니다. 그렇죠. 네. 레바논전은 약간 후방 빌드업에 신경 쓰면서 수비적으로 조금 더 나왔다면은, 물론 골은 더 많이 넣었지만요, 타지키스탄전은 조금 더 앞에서 찍어 누르는 형태로 가져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B조, 아무래도 B조에서 우승 후보라고 한다면은 호주가 그래도 이 중에서는 가장 앞선다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네. 뭐 우즈벡도 만만한 팀이 아니고 시리아도 뚜껑을 열고 보니까 만만한 팀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긴 했지만요. 네, 근데 저희가 이 녹화를 하고 있는 동안에 바로 호주와 시리아전을 하고 있었는데 막 끝났다는 제작진의 속보입니다. 호주가 시리아를 1대 0으로 꺾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호주는 6점이 됐고요. 시리아는 그대로 1점이 되겠습니다. 호주와 인도의 이제 뭐 선발 라인업을 놓고 보면요, 약간은 뭐랄까 페어끼리 묶이는 거에 좀 있어요. 잭슨 어바인은 지난 월드컵 때 워낙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이제 네. 코너 맥칼프가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에 서고 있거든요. 이 둘이 이제 장크트 파울리에서 뛰고 있는데, 장크트 파울리가 휠첼러 감독이라고 젊은 감독이 굉장히 그 화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엠레찬하고 바이언 2군에서 같이 뛰었던 선수였거든요. 그냥 30세예요. 근데 사실 지난 시즌 장크트 파울리가 강등될 뻔했는데 12월에 지휘봉을 잡고 승격을 이끌 뻔했어요. 10연승을 부임하자마자 이끌면서 기록을 세웠었고, 이번 시즌에도 무패 행진을 계속 잘하고 있죠. 그러고 있는데, 그 둘이 이제 같이 뛰고 있고, 또 이제 히버니언의 마틴 보일과 루이스 밀러가 있고, 하치의 카이롤스와 나다니엘 에킨스, 미들스브로 최근에 그 챔피언십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마이클 캐리 감독 밑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무엘 실베라와 이제 라일리 맥글리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은 둘둘 페어를 조금 가져가면서 상당히 그래도 조직적인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호주는 예전과는 달리 빅리그의 이제 대형 스타는 좀 그렇죠. 찾아보기 어려운 팀이 됐지만 예전에는 사실 2000년대 초중반 기준으로는 빅리그의 빅스타가 굉장히 많은 그렇죠. 팀이었고 유명하지 않은 리그 선수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사실은 그 유명한 선수가 많았던 팀이 호주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요즘은 이제 그것과는 거리가 좀 먼데, 그럼에도 제가 봤을 때는 팀 전체로는 여전히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호주와의 인도전 뭐 기록을 놓고 보면은 뭐 승리가 합당한 결과긴 했어요. 슈팅도 무려 28에 가져갔고, 유효 슈팅도 6회였고, 그거 대비 호주가 확실히 창의성이 떨어져요. 우격다짐으로 볼 투입해가지고 계속 때리는데 뭐 상대는 또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블로킹을 하고 이제 그런 그렇죠. 장면들이 상당히 많아요. 슈팅이 28회인데 기대 득점이 2.13골은 너무 적은 거거든요. 막 때렸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렇죠.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놓고 보다도 뭐 인도랑 이제 호주의 격차가 너무 크게 나다 보니까 이건 뭐 그냥 시종일관 호주가 압도한 경기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수비 자원들이 정말 공격 시퀀스에 많이 관여를 해요. 네, 베커스 선수, 베히치 선수가 눈에 띄고, 미드필드인 어바인 선수
똑같은 선수가 또 해리 수타예요. 네. 그렇죠. 예, 수타 같은 경우는 센터백이고 롤스도 센터백이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심지어 매튜 라이언 골키퍼까지 빌드업에 관여. 저거는 좀 특이한데요. 김현민 기자님이 갖고 온 저 순위표에 골키퍼가 나왔던 경우는 거의 생소한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예. 매튜 라이언. 네. 워낙 뭐 라이언 골키퍼는 발밑이 좋은 걸로 네, 유명했으니까요. 네, 네, 네. 다만 그런데 원톱인 듀크가 순위권에 없습니다. 네. 듀크가 사실 이 경기에서도 부진했었고 항상 듀크 뽑힐 때마다 J리그 2부 선수를 왜 뽑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난 월드컵 때는 그래도 듀크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듀크 관련된 논란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 대안이 없는 건 아닙니다. 바로 이제 뭐 베테랑이긴 하지만은 포르나로리가 있는데 이 선수가 사실 그 A리그 데뷔 시즌에 24골을 넣으면서 득점왕을 차지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시즌에 현재 그 10경기에서 13골을 넣고 있고요. 그러면서 득점 1위를 달리고 있고요. 특히 7경기에서 10골을 넣으면서 호주 A리그 역대 두 번째로 최소 경기 10골을 기록을 수립을 했습니다. 네. 그 위에 있는 선수가 6경기 만에 두 자릿수 골을 채웠던 제이미 맥클라렌인데 그 오래전 얘기는 아니에요. 몇 년 그렇죠. 전 얘기예요. 예. 네. 그러니까 뭐 호주 같은 경우는 포르날로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지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들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호주는 지표상 공격도 많이 하고 슈팅도 무지막지하게 때리는데 뭔가 전방에서의 공격 관여도 및 결정력에 조금 문제가 있는 팀이다. 결국은 듀크를 포르날로리로 바꾸는 그 시간을 조금 더 늘려가도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시고 여기서 이제 그 다크호스급으로 예상되는 우즈벡과 다크호스의 다크호스급으로 예상되는 시리아인데 요번에 좀 역시 특이한 게 시리아가 그 유명한 그 엑토르 쿠페르 감독을 데려오다 보니까는 남미 태생 선수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죠. 그 선수들이 다 선발 출전을 했었거든요. 파블로 사박 같은 경우는 콜롬비아고요. A매치 이제 2경기에서 1골을 기록했었는데 오늘 뛰었을 거니까 3경기 거고요. 아르헨티나의 이브라임 에사르가 이제 A매치 5경기 출전을 했었고요. 이제 에세키엘 람 이 선수도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A매치 5경기 뛰었었고 할릴 엘리아스도 아르헨티나 출신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스웨덴에서 출생한 오우수도 새로 팀에 합류를 했고요. 주전은 아니지만 아브라함 선수, 야쿱 선수도 있죠. 라흐만 바이스 선수는 그리스에서 이제 넘어온 선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선수가 라이트백이에요. 그리고 뭐 아직 뛰지는 않고 있지만은 골키퍼는 러시아에서 출생한 사라프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라크 평가전 때도 이제 중계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은 이란이나 이라크나 뭐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이 시리아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 외국 태생의 외국계 선수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시리아는 조금 그 중에서도 좀 특이한 게 쿠페르 감독의 영향으로 인해서 남미 선수들이 특히 많다는 거.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3명이다. 왜냐 아르헨티나 태생이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쿠페르 감독 부임하고 나서 초반에는 약간 그래도 패배도 좀 어느 정도 있고 했지만은 갈수록 조금은 짜임새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2024년 들어서는 패배는 없었는데 이번에 0대1로 아쉽게 패했죠 호주한테. 그래서 시리아가 어쨌든 그 조 3위까지도 뭐 16강 경합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시리아가 어느 정도의 성적이 궁극적으로 또 이번 대회에서 나올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C조에서는 이란하고 이제 아랍에미레이츠가 승점 3점으로 동률인 가운데 그래도 이란이 골득실에서 한 골 더 앞서면서 1위 그리고 아랍에미레이츠가 2위를 달리고 있는 건데요. 요 조는 팔레스타인이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관심사였는데 이란에게는 좀 역부족을 드러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란이 확실히 우승 후보다운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요. 이란은 일단 뭐 이 경기에서 4-2-3-1 포메이션으로 나왔고 그리고 거의 뭐 그래도 항상 나오던 선수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죠. 경기 기록을 놓고 보면은 확실히 결정력이 빛을 발한 경기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온타겟 유효 슈팅이 5대3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왠지 좀 비슷하게 끝났을 것 같기도 한데 4대1입니다. 그러니까요. 5개의 온타겟을 다 4개를 골로 연결을 시킨 미친 결정력이었죠. 그러면서 기대 득점도 1.63골인데
4골을 넣은 거고요. 네, 그러니까 골 들어간 거 이제 뭐 하이라이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난이도들이 있다는 거고 어떤 골은 굉장히 팀적으로 네.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낸 골도 있고요. 그렇죠. 네.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놓고 보더라도 이란이 4대1 만들고 나서는 힘을 좀 뺐어요. 네, 네, 힘을 네. 빼면서 막판에 팔레스타인이 조금은 공세를 펼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강력한 우승 후보들 가운데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좀 편안한 1차전을 치른 팀이 이란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란이 주축 선수들이 이제 한 살 더 먹었기 때문에 조금은 내려올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긴 네, 했었거든요. 그리고 아즈문 선수의 폼이랄지 뭐 타레미 선수의 그렇죠. 폼이랄지 예, 이런 소속팀에서의. 폼들이 예전에 한창 좋았을 때만큼은 좀 아닌 느낌의 주력 선수들이 이제 나이 한 살 더 먹은 선수들이 많고 네. 네. 그랬는데 갈레노에 감독이 굉장히 팀을 잘 이끌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공격 시퀀스 관여를 보더라도 이란은 정말 골고루 공격 기회를 나눠 가졌습니다. 근데 확실히 근데 실제 경기 내적인 영향력은 고도스 선수가 요즘 좀 절정기 물이 오른 것 같은 네, 느낌이고 그렇죠. 자한바크시 선수는 여전히 영향력이 네. 컸습니다. 그렇죠. 네, 그 타레미 선수도 상당히 잘 휘저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다만 이제 이란의 우려점은 선수단 평균 연령이 참가국 중 2번째로 많다는 거죠. 네. 예. 네, 그럼- 레바논, 중국도 뭐 만만치 않네요. 그렇죠. 네, 네. 이게 그러니까 이란이 조별리그에서는 기세를 타고 갈 수 있지만은 토너먼트 단계에 접어들면은 점점 더 체력적인 문제를 드러낼 위험성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 그리고 기동력을 보여주고 있는 타지키스탄 주력 멤버가 많이 빠진 가운데 일본을 괴롭혔던 베트남 같은 팀들이 잘 뛰는 게 이유가 있군요. 거기다가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선발 출전 선수들의 평균 연령은 30세로 더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안사리 파드 뭐 이런 선수들, 그렇죠. 하지 사피 선수 이런 예. 선수들 그대로 나오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아랍에미레이트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뭐 홍콩전이나 이제 그 4-3-3 포메이션으로 나왔습니다. 경기 내용을 놓고 보면은 아랍에미레이트도 정말 잘했습니다. 네. 예. 비교적 편안하게 넘어갔죠, 네. 1차전. 홍콩도 공격적인 부분은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면서 아랍에미레이트의 골문을 조금 위협하는 장면들이 있긴 했지만은 그래도 아랍에미레이트가 한 단계 더 위라는 걸 보여줬죠. 그러면서 이 경기가 어떤 의미에서는 1차전에서 가장 재미있는 경기였어요. 공격과 공격이 좀 붙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네. 공격 시퀀스 관여를 놓고 보면요. 홍콩의 공격진들이 조금 선전하는 모습이 있었지만은 아랍에미레이트는 다양하게 공격 분포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거기서 조금은 격차가 벌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홍콩도 저 오어 선수나 카마르구 선수는 활약도가 괜찮았어요. 네. 네.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벤투 감독 부임 후에 7승 1패로 상당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 아시안컵 앞두고 저것도 언어피셜이에요. 네. 예, 그 공식 대회가 아닌 비공식 경기거든요. 아시안컵 앞두고 평가전 한 나라들 중에 그 A매치의 카운트가 안 되는 경기를 한 네. 나라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반전에 11명 내보냈다가 후반전에는 싹 바꾼 네. 11명을 새로 그렇죠. 내보내는 뭐 그런 경기를 한 경우는 사실은 A매치로 나중에 남진 않습니다. 그렇죠. 6명 이상 교체하면 그렇게 되는 건데 아랍에미레이트는 그게 유일한 패배였던 거였죠. 5만전이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FIFA 기준으로만 산정하면은 그냥 7연승한 거죠 지금. 그렇죠. 네. 예. 벤투 감독이 팀을 리빌딩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현재 그 아랍에미레이트가 참가국 중 5번째로 평균 연령이 어립니다. 거기다 이제 A매치 출전 경기 수가 적고 25세 이하인 선수들이 선발로 많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저 7번에 사실은 아랍에미리트 레전드 오브 레전드는 알리 마부쿠트 선수인데 그렇죠. 예. 마부쿠트 선수를 이제 선발로 안 써요. 그렇죠. 네. 최전방 공격수도 19살의 아들이거든요. 네, 네. 다만 그럼에도 아랍에미레이트가 조금은 더 올라가려면은 마브코트를 조금은 승부처에는 써야 되지 않을까. 네, 이 선수가 어쨌든 축구 자체는 잘하는 선수인 건 그렇죠. 틀림이 없거든요. 예, A매치 114경기 85골로 아랍에미레이트 역대 최다 득점자이자 최다 출전 6위고요. 이게 그 아시안컵 본선 이전에 나온 기록인데요. 마브코트 같은 경우는 아시안컵에서도 9골을 넣으면서 이제 아시안컵 본선 역대 최다골 공동 4위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알모에스 알리가 10골로 이제 이동국 선수와 공동 2위. 그 1위는 이란의 전설인 알리다이가 14골을 기록했었죠. 네, 지금 알모에스 알리 선수가 이번 대회 얼마나 골을 추가할지는 모르겠는데 다예이 선수에게 얼마나 접근하느냐 혹은 뛰어넘을 수 있느냐도 관심사입니다. 네. 마브코트가 그렇다고 해서
최근 폼이 떨어졌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아랍에미레이트 리그에서는 그래도 2020-21 시즌부터 현재까지 공격 시퀀스 관여가 3번째로 많아요. 그러니까 현재 아랍에미레이트의 에이스하면 라마단이잖아요. 그렇죠. 라마단하고 마부코트하고 이 둘이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맨 위에 있는 선수는 이제 그 외국인 선수니까. 네, 근데 저 마부쿠트 바로 밑에 있는 파비오 리마 선수도 또 대표 선수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대표팀의 선수들이 2등, 3등, 4등을 리그에서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네. 거. 그러면 이번에는 D조인 일본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뭐 D조는 약간 이제 기본적으로는 1강, 그렇죠. 1중, 네. 2약. 그런데 2조는 구도 자체가 좀 재밌는 게 일단 이라크가 다크호스 중에 한 팀이고 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16강 진출 이 여부를 떠나서 저 둘은 엄청난 의지를 가지고 아마 맞대결을 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네, 재밌는 조입니다. 네.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베트남전에 일단은 좌우윙으로 나카무라 케이토와 이토 주냐 그 스타드랭스 듀오가 나왔죠. 네. 그 미나미노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왔고 최전방 공격수가 조금은 예상 외로 호소야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아마 모리아스 감독이 어느 정도 예정하고 들어가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저희 녹화 기준으로는 내일 이라크와의 맞대결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거기에 뭔가 그래도 조금 더 집중시키고 첫 경기는 오히려 로테이션의 폭을 조금 늘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네. 경기 기록을 놓고 보면은 일본이 우세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가져간 경기는 아니었어요. 점유율도 58대 40이면은 베트남 상대로 그렇게 높게 가져가진 못한 편에 속하는 데다가 기대 득점이 일본이 1.3골 그리고 베트남이 0.94골. 네, 두 팀 모두가 그러니까 기대 득점에 비해서는 난이도 높은 골들을 잘 넣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네, 예. 일본이 최근 들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부분들이 오른쪽 측면 공격이 상당히 잘 풀렸었거든요. 네. 특히 스카와라와 이제 그 이토 주냐의 오른쪽 라인이 거의 물이 오를 대로 올라 있었는데 이 경기에서는 이토 주냐 선수가 기대치보다는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스카와라가 수비적으로 네. 굉장히 밀렸어요. 네. 예, 그러면서 스카와라가 흔들리면서 공격 지원을 못 가니까 이토 주냐가 묶이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왜 그 미토마를 이번에 부상 중인데도 뽑았는지를 조금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토 주냐는 굉장히 기능적인 선수잖아요. 그렇죠. 2대1 플레이를 굉장히 잘 치는 이른바 선수인데 매지션은 아니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도리어 쿠보가 짧은 시간임에도 더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네. 미토마도 드리블이 되는 선수니까 그래서 데려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공격 위협도 그래프 자체는 일본이 전반적으로 주도하긴 했죠. 다만 베트남이 몇 번 안 되는 공격에서 베트남 투톱이 진짜 둘이서만 공격하는데도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스가라 선수를 괴롭혔던 어린 딘박 예, 선수, 그쵸. 응우엔 딘박 선수. 예, 네. 딘박을 뺀 게 저는 베트남의 패착이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많이 뛰긴 했는데 그때까지 그래도 좀 더 놔뒀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아니 싶었어요. 딘박이 진짜 혼자서 공격이 되더라고요. 예. 기대 득점 그래프를 놓고 보면은 한동안은 계속 베트남이 앞서고 있었어요. 네. 예, 하지만은 이제 후반전 들어서 그래도 일본이 그 격차를 벌려 나가면서 4대 2로 승리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공격 시퀀스 관여를 놓고 보면요, 일본은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예상보다 부진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미나미노 선수, 엔도 와타루 선수, 모리타 선수 중앙 의존도가 높았던 일본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근데 아까 그 점유율이나 슈팅 수 이런 거에 비하면은 베트남은 공격 시퀀스는 뭐 많이 기록한 선수가 거의 없네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함뚜안 타이 선수만 지금 기록돼 있잖아요. 네. 함뚜안 하이 선수. 네. 교체 투입된 쿠보가 짧은 시간에도 준수한 경기력을 보여줬거든요. 도움도 기록을 했고 찬스 메이킹도 기록을 하면서 그리고 활발한 드리블도 기록하면서 공격을 주도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토너먼트 단계라던가 강팀들과의 경기에서는 쿠보나 미토마 같은 드리블러가 필요하다라는 느낌이 들긴 했어요. 이게 1차전에 조금 전체적인 흐름 같아요. 네, 한국도 네, 이강인 선수가 그렇게 빛을 발했었고 네. 보면은 에이스들 카타르의 아크람 아피프 선수. 그렇죠. 네, 예.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타마리라던가 알타마리 선수. 예. 뭔가 좀 특별한 의외성을 만들어줄 수 있는 개인 능력의 소유자들. 예. 네, 그런 선수들이 빛을 발했던 1라운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네, 쿠보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뭐 라리가에서 6골 3도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그 미드필더 선수들 중에서 득점은 무려 상위 97%에 달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찬스 메이킹도 90%, 드리블도 91%. 공격 관련된 지표들은
다 상위권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예. 거기다가 이제 볼 캐리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터치스 인 박스, 박스 안에서의 터치는 상위 97%. 그렇죠. 예, 저것도 예. 대단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저는 이번 경기에서 골키퍼는 조금 문제를 드러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를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크게 드러냈고 예. 대회 전부터도 중계 중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유일한 약점이 어쩌면 골키퍼 아니야? 예. 네, 골키퍼 3명 데려온 선수가 워낙에 경험들이 다 적어가지고 그렇죠. 예. 자이언스 스키가 가장 많은데 네, A매치 네. 5경기니까 이건 네, 좀 네.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런데 그 스즈키가 바로 미스들을 범했으니까 예. 앞으로 과연 그 골키퍼 리스크가 일본의 발목을 잡을 거냐 말 거냐 요거를 네. 이번 대회 쭉 지켜보시는 것도 이제 흥미로울 것 같은데 어쨌든 기세 자체로만 보면은 뭐 엄청나죠. 예. 저 언오피셜 그러니까 비공식 평가전 저 요르단 전까지 포함하면 뭐 더 대단하고. 예, 네, 그러면 네. 11연승을 달리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단순 승리가 아니고 대승입니다. 그 2골 차 이상. 10경기에 45골이었는데 4골 더 넣었으니까 11경기에 49골이 됐어요. 그렇죠. 예. 말도 안 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다만 그래도 일본은 최전방 공격수에 대한 고민도 또 있긴 하죠. 우에다가 나오건 아니면은 이번에 나왔던 호소야가 나오건 좀 아쉬운 장면들이 있다 보니까 하지만은 일본은 그래도 조금은 위안거리라면 미나미노가 그래도 모나코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이 경기에서도 멀티골 넣으면서 살아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쿠보도 이제는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주전으로 활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고 이토주냐도 사실 측면에서 한쪽에서 흔들어주면은 이토주냐 반대쪽에서 빛을 발할 선수긴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뭐 확실히 그래도 짜임새 있는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줄 것이라고 보이긴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우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는 이제 사우디의 강세 속에서 오만도 만만한 팀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동남아 팀들 가운데에서는 객관적으로 물론 우리 신태용 감독, 김판곤 네. 감독에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동남아에서는 지금 현 전력은 태국이 가장 낫지 않나 싶은 그렇죠. 느낌이 있어요. 킹스컵도 우승이잖아요. 예, 태국이. 예. 사우디는 좀 잡음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번 대회를 앞두고 골키퍼인 알 아카디와 네, 또 네. 이제 알 파라지와 그리고 알 간남 이 세 명이 항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이제 대회 직전에 보면 디스플리너리 문제로 인해서 선수 3명을 교체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 구체적인 그 규율 위반 문제가 뭔지 혹시 아세요? 만치네 감독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내가 주전이 아니면은 뛰고 싶지 않다. 행복하지 않다. 그래서 보내버렸다. 네. 그러면서 뛰고 싶지 않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선수들이. 예. 그럼 영구 퇴출 아니에요? 그 정도면?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과거에도 뭐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뭐 월드컵 때 그 크로아티아의 칼리니치도 케이스가 있고. 괜히 그래가지고 크로아티아 엄청난 역사를 그렇죠. 썼는데 그 일원이 되지 못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아프리카에선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왜냐면은 그 유럽에서 태어난 아프리카 선수들이 왔다가 아예 그냥 대표팀 그만두는 경우. 조엘 마팁도 소속감이 그만두고. 좀 약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일이죠. 예. 근데 어쨌건 사우디가 이런 이슈가 있으면서 시작부터도 조금은 흔들리는 모양새인데요. 사우디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어떤 거냐면요. 사우디가 이번에 사우디 슈퍼리그에 굉장히 많은 스타들이 예. 유럽, 남미의 유명한 선수들이 아프리카 등등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기존의 국가대표 선수들의 출전 횟수가 좀 줄었다는 거. 굉장히 네. 줄었죠. 그래서 이번 경기에 선발 출전한 선수들 중에서 6명이 소속팀에서 거의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1000분 이하로 출전한 선수들만 넣은 거거든요. 그것도 사우디 슈퍼리그가 아니고 공식 대회 전부 다예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잘 나오는 선수들도 있긴 해요. 그렇죠. 살렘 알도사리 같은 경우는 그냥 주전이에요. 여전히 잘하고 있죠. 아무리 뭐 스타들이 많아지건 말건 그리고 예. 표시 안 된 선수들은 그래도 꽤 많은 시간들을 부여받고 있는 선수들이 또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조 선수들 지금 빨간 표시된 선수들은 분명히 좀 출전 기회가 적기는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경기 감각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죠. 교체 투입됐던 라디프 같은 경우도 거의 나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선수도 보면 평점이 안 좋죠. 근데 이제 그 나머지 교체 투입된 선수들은 도리어 소속팀에서 주전으로 나오고 있는 선수들이고 이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2대1 승리를 견인을 했습니다. 역전승을. 그리고 가리브 선수가
제2의 살레 말도사리 같은 골을 넣었죠. 네. 경기 기록을 놓고 보면은 사우디가 주도권은 가져가긴 했어요. 점유율은 65대 35였는데 슈팅도 12대 4였는데 근데 기대 득점이 두 팀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근데 슈팅 수 치고는 그리고 제가 체감한 내용 치고는 기대 득점이 상당히 낮게 나왔네요. 네. 오만이 정말 수비적으로 단단하게 막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사우디의 슈팅들이 다 뭐 맞고 튀어나오고 예. 그런 게 많았죠. 그런 게 너무 많았죠. 그리고 그 오만 키퍼가 상당히 선전했던 경기입니다. 네.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놓고 보더라도 사우디가 거의 뭐 공격을 주도했는데 초반만 이제 오만이 조금 가져가면서 먼저 골 넣고 네. 주저앉았죠. 네. 오만이 전형적으로 그것도 이제 페널티였죠. 먼저 예. 골이. 네. 근데 이제 이 가운데 그래도 사우디가 전반보다는 후반전에 훨씬 더 공격 기회들을 위협적으로 가져가기 시작을 했고 거기다 이제 교체 카드들이 적중을 하면서 거기서 두 골을 넣고 추가 시간 골로 간신히 2대1로 승리를 거둔 건데요. 네, 근데 추가 시간 그 정말 막판에 들어갔던 그 헤더도 아슬아슬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니까 그냥 온사이드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헤더에서 헤더로 연결이 됐는데 이게 처음에 오빈 줄 알았죠. 오만에서는 막 이랬는데 그래도 느린 화면 보니까 이건 확실히 온이구나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사우디 프로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을 조금은 중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예전부터 주전으로 뛰었다 손 치더라도 지금 현재 시간을 너무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선수들보다는 그래도 현재 소속 클럽들에서 시간을 많이 부여받는 순서로 뭔가 좀 출전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네. 실제 그 선수들이 교체 투입돼가지고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냥 무크타르 알리라던가 아니면은 가립이라던가 네. 알 감디라던가 알 브라이칸이라던가 알 브라이크라던가 카데시 같은 선수들을 조금 중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사우디는 만치니 감독 부임하고 나서 처음에는 굉장히 안 좋았어요. 첫 4경기에서 1무 3패로 불안한 출발을 알렸거든요. 네, 그 안에는 이제 대한민국에게 진 경기. 그렇죠. 클린스만 감독은 그 경기로 1승 챙겼어요. 사실은. 데뷔승이었죠. 그러고서는 연승인 거죠. 하지만은 이후에는 5승 1무로 그래도 어느 정도 팀을 잘 수습해 나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아시안컵 공식 홈페이지에서 선정한 1라운드 베스트 11인 건데요. 그러니까 지난번 한국 요르단 보여주셨을 때는 소파스코어 선정 베스트 11이었는데 그 베스트 11이 굉장히 일리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일리가 있을지를 보면은 왠지 저는 소파스코어에 손을 들어주고 싶은 저도요. 생각이 굴뚝 같거든요. 저도요. 아니 그러니까 특히 가장 공감 못하는 거는 구딘이 크레이그 구딘이 지금 호주 선수가 지금 그렇죠. 저 측면에 나와 있는데 과연 적이 들 정도의 퍼포먼스였냐 하면은 저도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은 김현민 기자님과 더불어서 옵타의 제왕의 면모를 또 한번 확인해 본 시간이었는데 아시안컵에 대해서도 옵타가 엄청나게 상세한 자료를, 물론 이제 김현민 기자님은 저희 자료를 만들어 오실 때 옵타 것만 쓰시지 않고 거기다가 또 이제 김현민 기자님이 또 그 아이디어를 짜내 가지고 다른 유익한 자료들을 계속 섞고 계십니다만 어찌됐건 정말 또 딴 데 가서 볼 수 없는 아시안컵의 모든 것을 저희가 통계와 지표와 그래프와 분석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아시안컵 어쨌든 다른 대회들보다는 우리도 관심이 많지만 그 수준이나 뭐 재미 면에서도 다른 대회보다는 이 대회가 더 좋은 대회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만 근데 너무 정배로 가는 느낌? 약간 좀 그러니까 그런 이변이 있긴 지금까지 하죠. 너무 없었다. 네, 저희 녹화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는 목요일에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태까지는 정배였다라는 것이 김현민 기자님의 판단인데 앞으로는 정말 드라마틱한 역배, 물론 우리나라가 거기 걸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다른 경우에는 좀 역배들도 간간히 좀 펼쳐지면서 대회를 흥미롭게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도 다소간 있습니다. 어쨌든 김현민 기자님과 더불어서 살펴본 아시안컵의 모든 것 원투펀치 투머치 풋볼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또 재미있는 코너를 가지고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